해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이 보면 인구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뭐 해방 이후에 좀 불어나는 거 외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60년 이후에 보면은 1970년부터 80년, 90년 이 집중적으로 자율수출 지역과 창원계획공단, 한일합성 등이 생기면서 이 시기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불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산업화가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는 오염, 인구 감염으로 인한 도시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마산 도시가 안게 되었던 거죠. 그게 57년 마산의 시가화지입니다. 이게 시가지 이제 도시 타운 도시를 형성한 지역이죠. 이게 2007년도 오면은 요 지도보다 요 지도가 조금 더 큽니다.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이게 매립이 요 상당 부분이 지금 요까지 매립됐죠. 요 앞에 또 매립 좀 다 됐고, 요거 매립됐고, 지금 요것도 이제 매립됐죠. 요것도 매립됐죠. 저 앞에 이제 가포 넘어서 저쪽에 매립됐죠. 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게 요것도 매립됐고, 요것도 매립돼가지고 창원공단에 들었었고, 이때가 상당히 많은 자연 해안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직선적인 해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근대도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승만 시인의 그 시적 대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있습니다. 이걸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거죠. 마산의 민주주의 정신을 상징하는 시입니다. 뭐 이견이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또 이야기해보면 반대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한국 문학 최초의 환경 생태 시입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별로 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이었죠. 갓난아기 때 베개를 알아가지고 어머니가 한약을 썼는데 그 약이 독해가지고 이제 내성마비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인의 삶이 확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뭐 달라졌다고도 하기도 힘든 게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됐으니까 평생을 이제 장애인으로 사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창동 허셉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이게 올해로 제9회째 허셉이 축제가 있었습니다. 허셉이 축제는 올해로 이제 돌아가신 지 13주년이고 13주년 기념 행사를 쭉 해왔는데 5회 때부터인가 이제 창동 상인회하고 같이 허셉이 축제로 창동 허셉이 축제로 지금 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축제하는 데는 우리 김경련 선생님이 저는 도움도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첫 시집이 이제 기영의 노래를 1969년도에 발간했는데 이후에 시선집 2권, 그러니까 풀빛에서 나온 나는 시인인가 하고 또 나중에 어머니 시집 그 2개를 포함해서 그리고 마지막 추모 모임이 첫 해에 2006년도에 만들어냈던 6호 시집까지 포함해서 이제 13권의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하면 이 얼굴을 쓰는데, 이제 이승만 선생님하고 이상 선생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어요.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부산 출신, 부산 태생의 현재호 화백, 현재호 선생님이 그렸던 이승만 선생님 초상화입니다. 요걸 이제 뭐 현재 선생님도 안 계시니까 사실 뭐 우리가 별 허락을 받아지는 않지만 허락 없이 지금까지 이승만의 얼굴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동 아고라 광장 그 앞 골목길에 가면은 마산이 낳은 시인 뭐 무용가하고 동판들이 쫙 붙어 있는데 다 사진입니다. 다 사진이고 우리 이승만 선생만 화가가 그린
초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문신 아들이 그 약간 더러운 인간이 예술촌 조성할 때 아무 사진이나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하고 다 받아가지고 동판을 만들었는데 이승만은 그럼 아직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다른 거야 뭐 못했지만 이승만 시인 동판을 만들면서 뭐 아무 때나 뭐 사진 받아와서 그렇게 만들어도 되겠느냐. 이래서 이제 이 동판의 모습은 요 현재호 선생의 초상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약간 제 자랑을 하려니까 입이 좀 버릇이. 이제 이승만 충호 사업을 하면서 수건 사업이 몇 개 있었습니다. 가령 뭐 창동에 시비를 하나 세우자. 이승만 선생과 관련 있는 기억의 장소에 시비를 하나 세우자. 또 이승만 선생의 전집을 뭐 불안하지만 하나 만들자. 이런 등등의 이제 몇 가지 충호사업회가 쭉 추진하던 그 중점 목표랄까 그런 게 있었는데 다행히 우무숙 시인과 저하고 같이 해서 2015년도에 전집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시 전집을 꺼내 보니까 사실 이 전집이 굉장히 불편하게 짝이 없는 전집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또 새삼 제가 또 며칠 전부터 느꼈는데 편자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 사실 그건 뭐 800, 900페이지 가까운 전집을 편집하다 보니까 좀 빨리 내려고 하는 욕심에서 여러 가지 좀 불비한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봐주시고 요 전집 아직 저 불이 미디어에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정가는 45,000원이었지만 좀 뭐 무신한테 얘기하면 좀 싸게 구입하 싶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현재호 선생의 요 그림을 앞에 표지의 그림으로 사용했습니다. 올해 이승만 관련 행사를 몇 가지를 사진을 했는데 그게 5월 11일 날 아고라 광장 옆에 있었던 마산 그 창동의 허세리 시판 제작하고 건립 제막식의 광경입니다. 저는 이때 교토에 있느라고 참석을 못했는데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게 이제 10월 5일 날 열렸던 13주기 기념 이승만 문학 심포지움. 이승만 문학 심포지움은 이승만만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지역사회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뭐 특강 강연을 한다든지 거치간 강연자들이 뭐 녹색평년 김종철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문인들이나 시인들 그리고 예술가들을 조명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초 정진엽 선생이라든가 고난 시인 그리고 작년에는 뭐 제가 발표했지만은 우리 작고한 최명학 시인 등등해서 삶의 김태웅 지난주인가 삶의 김태웅 문화의 그 기념관이 있었는데 저는 참석을 못했지만 우리 작년에는 삶의 김태웅과 최명학 시인에 대해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도 앞으로도 올해는 이제 이승만 주제였는데 해마다 이 지역에 이승만의 시정신과 유사하고 이승만의 선후배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좀 재조명을 하고 학문적으로 문학적으로 시세계를 밝혀야 되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좀 그동안에 해오던 것에서 약간 탈피해서 클래식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 그 뮤지컬이 유행이니까 뮤지컬에서 유명한 일반 사람들이 잘 아나 뭐 더 메모리라든가 뭐 뮤지컬 캣츠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유명한 곡들을 모아서 갈라쇼 비슷하게 했는데 연주도 하고 지휘자 설진환 선생과 뭐 그 우리 음악가들이 나왔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최근에
이승만 그 창동 허시비 축제에 행사할 때 좀 참석률, 지나가던 분들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올해 특히 요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만한 곡들, 유명한 곡들이 연주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해 매실 있는 허세비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3.15 시위에 참여한 이승환 시인, 이제 원하는 이승환 시인인데 글쎄 이게 저도 뭐 이게 사용은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약간의 뭐 고정이나 뭐 고정 이게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요 사진에서 이 원안에 있는 이 인물이 학생 창신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승환 시인이다 라는 게 현재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생전에 그 스스로 이야기 안 하셨어요? 스스로 자기 시위에 나섰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아니 저 사진을 그때도 볼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발견한 거예요. 그런가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발견한 거 아닙니까? 생전에도 저기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그래서 이승환 선생의 시적 주제는 되게 이제 민주, 생명, 통일 그리고 마산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시를 좀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 자기가 알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에게 쓴 시, 그리고 통일시, 그리고 생명시, 그리고 한국의 그 독재 정권 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 이게 이제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고, 이승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제 소통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장애인이고 내성마비를 알았기 때문에 말이 어눌하고 보통 웬만한 오랜 직위가 아닌 사람들과는 이렇게 참 대화하기가 힘든 시였는데 그런 그 연유에 쓰인지 상당히 시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 사람들과 소통 이걸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미학의 핵심을 이룬 부분이 이승만 선생의 시는 굉장히 경쾌합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무겁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뭐 박정희 독재정권을 비판할 때도 우리 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애국자 같은 시도 그렇고 헌법제1조도 그렇고 헌법제1조에 보면은 몇 마디 없습니다. 단어라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뭐 그렇다의 파생어 그렇다니까. 그런데 그게 묘한 울림과 의미를 가지고 전폭됩니다. 경쾌하죠. 재밌는 게 이런 시도 있습니다. 이불 안에서 뭐 하는 놈이고, 뭐 하는 놈도 있고, 뭐 하는 놈도 있는데, 이불 안에서 만세도 못 부르는 놈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조지, 미국이 그 걸프전에 보냈다 한국모, 조지 워싱턴이고, 조지 무슨 호, 이것도 우리나라 비속어로 또 이렇게 살짝 바꾸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주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다. 그리고 기록성 마산의 삶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게 자기의 생각을 적기보다는 상당히 있는 현실을 아주 적확하게 시에서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록성이 뛰어나다. 이건 좀 우리 대표적인 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거를 이승만 논문을 한 서너 편 쓰게 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요 두 개는 여러분, 러시아 근대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푸시킨의 푸시킨 시세계를 강통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경쾌하고, 쉽고, 에로틱하고, 이승만은 에로틱한 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대시인의 풍모를 보여주는 거죠. 시를 쉽게 쓰면서 거기에다가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제가 지금 마산에서 이승만의 경지까지 올라온 시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시를 보면서 얘기해드립니다.
그 시상이 큽니다. 굉장히 글로벌적이에요. 마산을 떠난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겨우 서울 갔다가 뭐 하룻밤에 내려오기 바쁘고 해외여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한번 갔다 왔다는 것 같기도 한데 해외여행도 그냥 그런데 앉아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르노빌 연작시를 13편 남겼는데 한국 어느 시인도 체르노빌 연작에서 그렇게 13편을 남긴 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산에 앉아서 우크라이나 구러시아죠. 구소련 땅 우크라이나의 물론 발전소는 벨라루시에 있었지만 피해는 우크라이나가 다 받았죠. 왜냐면 이게 바람의 방향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역의 그 원자력 핵발전소 폭발에 대해서 13편의 시를 가지고 그렇게 시를 쓴 사람은 이승만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대부분 상당히 글로벌적인 사고입니다. 요거는 녹색평면의 김종철 선생 같은 사람은 그만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는 없나. 한국의 시인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무엇이 어떠고 하는데 이승만의 시상만 봐도 따라올 놈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집에서 놓은 제 해설을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 씨알의 소리에 실렸던 애국자라는 시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빛이 어둠을 사르는 이런 세력이었다. 문틈에 쓴가 창틈에 쓴가 벽틈에 쓴가 나의 침실 깊숙이 파고드는 동포여 하는 소리에 매력을 느끼다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니 동포여 하는 소리가 나는 두 번째 깊은 잠에 취해버렸다. 이승만 시의 주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시적 토폴로지라 그럽니다. 이게 시에서 위상이 두 부분으로 확 나눠지는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굉장히 빛이 어둠을 사르는 굉장히 비상한 뭔가 굉장히 비상한 것이에요. 그리고 요 문틈에 쓴가 창틈에 쓴가 벽틈에 쓴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반복되는 운율을 가지고 있죠. 나의 침실 깊숙이 파고드는 동포여. 근데 뭔가 동포여. 뭐 깊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요 당시에 그 퍼세식 벤소 뭔 개가 개 짖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게 이제 이거죠. 당시에 이제 유신전야에 유신에 1년 앞둔 정도죠. 1년 조금 더. 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박정희가 독재하면서 그래서 민족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여기에 지적되어 있죠. 동포야. 한국적 민주주의. 우리 민족은 다르니까 우리만의 민주주의를 가야 된다. 뭔 소리야. 동포인 사람들 더 못하나. 굉장히 이게 독재를 비판하지만 그냥 굉장히 가볍잖아요. 경쾌하고. 뭐 퍼세식 변소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해학과 결합된 이게 어려운 거 있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퍼세식 변소. 이 시의 리듬이 욕을 경계로 확 바뀝니다. 이제 그게 산문적입니다. 일상적이고 산문적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보면은 히틀러 연설이 히틀러 계속 말을 그냥 짧은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들리잖아요. 독일사람은 열공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문이 사람을 약간 들뜨게 하는 게 있습니다. 흥분시키는 거. 그런 거를 아주 잘 이렇게 시를 가지고 시에 내재하는 리듬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승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 뭐 이런 게 그게 시냐 뭐 시고 이러니까 이게 쉬운 시에서 의미를 길러낸다는 것은 의미를 길러내는 사람의 내공이 좀 필요합니다. 내공이 좀 필요하죠.
그래도 제가 내공이 필요하다면 내 자랑을 좀 한 것 같은데. 아까 본 독서들입니다. 이게 이제 유진 스미스라는 미국의 뭐 라이프지에도 표지 사진을 많이 썼던 미국 유명한 사진 작가죠. 이 사람이 미나마타 병 피해자. 이게 이제 이따이가 사실은 일본의 미나마타 병 수원 중독 병을 이승환 선생이 보고 마산의 독수대에다가 이제 끌어들여 온 겁니다. 이게 보면 이게 유진 스미스가 미나마타 병에 대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하게 올해 6월 달인가 교토의 그 근대 미술관 교토 부립 근대 시립인가 부립 근대 미술관에 그 바우하우스에 대한 응답 이런 특별전이 열렸어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교토에 뭐 별 할 일도 없으니까 절구경 하는 것도 더운 날 뭐 대충 절구경도 다 했고 이제 맨날 미술관에 이제 시원하니까 돈이 입장료가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2시간 3시간씩 시원한 데 있을 수 있으니까 바우하우스에 대한 응답 그 특별전을 보러 갔는데 그 바우하우스의 응답전 바로 옆에 조그마한 코너에 요 유진 스미스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터넷에 받아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사용했는데 사진 실물 처음 봤습니다. 물론 뭐 그게 사진 현상에서 한 장만 현상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유진 스미스 작품들 이거 외에도 미나마타 병에 대한 사진들이 쭉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유진 스미스의 사진 작품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이 토목고라는 당시에 72년도에 이 토목고가 나이가 꽤 된 것 같은데 어린아이 상태에서 성장하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지금 제가 추정을 못 해봤는데 아마 뭐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체르노빌 시 생명시 가운데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13편 가운데 제3 뭐 3을 읽는 따라서 3이 이게 상당히 재밌는 이승만의 그 시적 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읽는데 보면 뜬금없이 윤동주 이야기하고 윤동주 시인을 불러냅니다. 체르노빌 이야기하면서 뭐 동쪽에 이건 윤동주 생애고 세상에 하늘을 하면 그리고 체르노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늘 우러러 보아도 부끄러움만 남는 지역이 서쪽에 있습니다. 신이 버린 땅 고레시아의 지. 그럼 이거는 사실은 요거 없으면은 그냥 어떤 문학을 테마로 하는 윤동주 시인을 테마로 하는 볼 수 있는데 요거 이제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고의 그걸 다루고 있는 거죠. 이게 대비가 됩니다. 여기서는 문학과 예술의 세계, 여기는 핵으로 인한 인류 피해. 그러면은 이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 지금의 그 피해를 많이 입은 우크라이나 지역인데 우크라이나라고 해서 윤동주만한 문학가가 없느냐? 여러분 러시아 문학에서 유명한 고고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시인 소설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런 시인이 없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보면은 이쪽은 핵의 세계, 여기는 예술의 세계입니다. 체르노빌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느끼냐면은 결국 우리 인간은 문학과 예술의 세계를 더 높이 영성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핵의 세계로 갈 것이냐 요 두 가지를 이승만은 대비시키는 거죠. 그게
사고 철로들이 묻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 못 사니까 들어왔습니다. 교토부에 가면 교토시에 윤동주 시비가 2개 있고 교토부에 속한 우지시에 윤동주 시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토에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3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3군데를 쭉 방문하면서 간단한 인상기를 제 블로그에 남겼습니다. 이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BELYBLOK 딱 치면은 제가 올려놓은 블로그에 오래된 글도 있고 최근에 올린 글은 교토에서 올린 글이 한 몇여 편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직접 찾아가서 이제 찍은 촬영상인데 나의 길이라는 시입니다. 요 문학과 예술의 세계 일제의 포갑에서 요절했지만 이제 남아서 우리 민족의 문학사의 불멸의 별이 된 거죠. 요 세계와 원자력 발전 통해서 잘 쓰고 전기 잘 쓰고 잘 살았지만 이렇게 처참한 피해를 당한 모습. 그럼 우리 인간은 앞으로 어떤 세계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게 바로 이 시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런 의미에서. 이날 날씨가 38도였습니다. 우지역에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한 30분 걸렸는데 제가 갔다 와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워. 앞에 시험 이제 통일시 가운데 유명한 게 이제 여기 유명하죠. 경남대학에도 뭐 여기 있고 이게 이제 우리 박재규 총장이 통일부 장관할 때 통일문학 공로상 받으신데 실제 이 시도 최근에 와서 인터넷에 보니까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를 보면은 그저께도 며칠 전에도 노래하는 김산 선생하고 앉아있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산 선생 말이 우리 형님 이게 왜 살인사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실제 우리의 일상적인 어법은 살과 살이 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살이 살과 닿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거하고 이거를 바꿔놓으니까 굉장히 어색해졌습니다. 낯설어진 거죠. 근데 이 양반 재밌는 게 여기 하다가 뒤에 가면은 살짝 우리 일상적인 어법으로 돌아왔어요. 살과 살이 닿는. 우연일까? 우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시란 거는 시는 우연히 쓸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의미를 길러내는 것은 해석자의 몫이다. 이게 생경해요. 낯설은 거죠.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압니다. 살이 살과 닿는. 살이 살과 닿는 게 참 좋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기 쉽지 않거든요. 너와 나가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요거는 상당히 그런 점에서 이게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처음부터 굉장히 이렇게 어떤 낯설음, 어떤 생경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통일이라는 게, 통일이라는 게, 근데 이게 통일되고 나서 만나다 보면은, 우리 이산가족도 올 때 처음 보면은 몇십 년 무슨 진짜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나중에 이야기해가지고 펑펑 울고 일상의 세계로 돌아오는 거죠. 일상의 세계로. 우리의 편안한 어법으로 돌아오는. 근데 그런 데서 보면은 이 시 굉장히 잘 썼어요. 아주 쉽게 단어 조사 2개를 바꿈으로 인해서 주제를 다
이렇게 주제를 확 빌려내는 힘이 있다는 거죠. 쉽게 발견하기 힘. 근데 이승환 시를 사람들이 그 눈으로만 읽으면은 시의 매력이 잘 안 나타나요. 소리 내어 읽어봐요. 물론 모든 시가 그렇긴 하지만 소리 내어 읽어보면은 재밌는 점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과 담는다. 그런 점에서 이 시 굉장히 이 시를 보면은 이것도 여기까지는 그냥 뭐 야 여보야 이불 같이 덮자 춥다 둘이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다 보면은 저도 우리 집에 자지만 자다 보면은 이 덩어리가 슬렁할 때가 많아요. 집사람이 몸부림을 치가지고. 근데 이거는 일상적인 사실이죠. 그러다가 톤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재밌는 거죠. 만약 통일이 온다면 이렇게. 여기서 굉장히 일상적인 성문 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갑자기 톤이 장중한 톤으로 바뀝니다. 만약 통일이 온다면 이렇게 살죽을 때 따뜻한 소미불처럼 왔으면 좋겠다. 물론 통일이라는 게 이렇게 뭐 따뜻한 여보야 이불 같이 덮던 식으로 오지는 않겠죠. 그러나 통일에 대한 우리의 그 정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정신, 뭐 이런 것은 이 시가 참 잘 드러나줍니다. 요건 진짜 이 시가 참 오랫동안 참 좋았는데 좀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정말 대단한 시다. 이승만 선생은 노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를 남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시를 보면은 몇 편 남기지 않은 이제 노동하는 노동자에 관한 시. 자유를 수출한다는 지역이 아닌 수출을 자유롭게 한다는 지역에서 이거 뭐 이승만 선생 약간 슬레바를 미치죠. 일하는 그녀들의 이름은 당국에서는 근로자로 부르고 당시에 노동청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노동자라고 부르고 노동청에서만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노동청 이외에서 노동자라고 부르면은 당시에 잡혀갑니다. 빨갱이라고. 70년대 박정희 씨도 그랬죠. 누구는 기능공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산업전사라고 부르고 누구는 여공이라 부르고 누구는 공순이라 부르는데 일본 이게 대단한 1분 막국수 2분 짜장면 3분 김밥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걸로 바꿨는데 그렇게 하고 뭐 신문에 찍히니까 포장마차에 대한 아파치족 옛날에 철거반을 아파치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파치 인디언한테 좀 미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뭐 70년대 쓰던 말이니까. 사람이 사라진 비인간적인 풍경. 자본주의가 드러내는 비인간적인 풍경을 마지막에 쓰었습니다. 시가 그냥 아무나지만 이 시가 재밌는 게 이게 이제 그 당시 사진 풍경입니다. 요게 이승만 시인이 스크랩 해놓은 겁니다. 이게 저 시가 그냥 나온 시가 아니라 요 이제 이승만 스크랩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하고 박영주 선생하고 두 사람에서 좀 이렇게 이승만 유품을 정리하면서 해서 스크랩대로 모으고 초고, 원고, 육필본들을 모으고 이렇게 조만 이런 게 나왔어요. 72년 7월 1일 요거를 스크랩을 해놓은 거죠. 이승만 시 여공들에 관한 보도기사를 스크랩 해놨어요. 월 평균 7,700원. 그래서 여공들은 아마 덜 받았겠죠. 당시 뭐 고졸자 남성 노동자나 대졸자 남성 노동자 훨씬 많이 받았을 거고 중졸
뭐 심지어는 중학교도 뭐 나온 여공들이 많았으니까 훨씬 적게 받았을 거예요. 당시 물가를 보면은 조인스타컴 중앙일보 조인스타컴 보면은 중국집 짜장면 한 그릇값이 30원 했답니다. 중국집 짜장면. 야, 이 중국집 짜장면은 진짜 아버지가 뭐 내 생일날 뭐 아니면은 뭐 학교 졸업 기념 뭐 이럴 때 사주던 음식이 그게 당시 30원. 그러면은 번개 식당의 짜장면은 30원보다 훨씬 쌌겠죠. 뭐 기계대 20원? 아니면 10원? 그 정도였을 거예요. 소위 한국 70년대 한국의 리얼리즘 시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70년대 보면 한국의 리얼리즘 시, 한국 시의 주류는 리얼리즘이 아니었죠. 우리나라 리얼리즘의 절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20대 후반이 되어서 문화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이제 알티세르 같은 글을 읽으면서 이거 호명.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어떻게 그 사회의 주체로 다시 태어나는가 이랬을 때 알티세르는 그 과정을 호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들이 나보고 교수님 하니까 나도 교수라고 불리우니까 아, 한국 사회에서 나는 교수처럼 그래 나는 교수야. 이렇게 해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내 개인의 정체성이 구성되고 산다는 거죠. 정체성이 구축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부. 주부는 뭐 이름이 없잖아요. 불러주는 뭐 누구 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부들이 기를 쓰고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래요. 아니 누구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 타이틀의 앞에 누구라는 아들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이 호명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개인이 그 사회 주체로 되는 과정을 알티세르가 호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보면은 이승만 선생은 뭐 알티세르가 몰랐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걸 열심히 잘 읽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 보면은 당시에 우리가 한국 70년대 여궁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호명하고 있었던가를 보여줍니다. 특히 요거하고 요거. 산업전산은 누가 부르는 거예요? 정부에서 부르는 거죠. 수출, 입국.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수출 현장에서 고된 노동에 상교대, 이교대 노동을 하고 있지만 나열은 있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은 국가를 위한 산업전사야. 아, 얼마나 나는 산업전사야. 실제 현실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이거죠. 사람들이 영웅이라고도 부르면 되는데 나가면 비하합니다. 공순이라고. 예. 당시에 우리도 저도 철이 없어서 공순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경남대 학부에 뭐 요거 실려가지고 연세 춘추가 그거를 이상하게 경남대를 비하하는 글이 실려가지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요 예공들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고단한 저임금 노동에 노동 착취죠. 지금 미성년자에 대한 그걸 국가가 산업전사라고 부르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영웅들도 그런 때문에 견딜 수 있지도 않았을까?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도 국가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 실제 현실은 공순이라고 나오고 사람들은 공순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 사람, 그 당시에 여공들의 고단한 삶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승만 선생이 만든 메뉴는 아니죠. 당시에 그 포장마차가 바쁘니까 가격 같은 거죠. 가격은 그냥 그 당시에 뭐 그때 10원이나 정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국수는 1분 만에 먹을 수 있고 짜장면은 조금 씹어야 되니까 김밥 마찬가지로 김밥은 좀 더 씹어야 됩니다. 김밥은 그래야 목이 안 메이니까 김밥 먹는 데는 3분 걸린다는 거죠. 근데 요 당시에 포장마차 사진이 신문에 있지 싶은데 뭐 찾아보면 나오겠죠. 당시에 주고 있었던 사진이. 근데 그나마 그런 번개 식당들도 또 쫓겨나고 마지막에 보면 응?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모습이 이걸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자유롭게 한다는 지역에 보면 지죽은 듯이 조용한 가랑비가 내리고 가랑비는 이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70년대 여공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인의 감정은 이게 어느 시께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를 잘못 쓰면 우리 같은 사람은 자기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뭐,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뭐. 근데 시인의 감정은 어느 데도 없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느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한마디도 안에 없어요. 대단한 시. 이승환 선생님은 뭐라고 불렀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걸 스크랩 해놓고 이걸 스크랩 할 정도면은 당시 그 여성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시가 나옵니다. 그 당시 우리끼리는 서로 공돌이 공습이라 불렀어요. 스스로를. 대체로 불렀죠. 근데 마산이 안고 있는, 마산의 문학계뿐만 아니라 마산의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새로 시장이 된 우리 허성무 시장이 뭐 어디 보니까 제가 8월달 돌아와서 보니까 뭐 근안도 잃고 뭐 또 은상도 잃고 뭐 이상한 비교하지 말아야 될 걸 비교했다 등등 해서 구설수에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지금도 내관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마산역의 가고파 시비 제막을 둘러싸고 2013년 요때부터 또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이현상 문제를 둘러싼 시민사회 갈등의 모습입니다. 밑에서는 거창하게 제막식을 했는데 위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민노총 본부장인가?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제 고등학교 선배라고 보려는 뭐 호가 이상하던데 호가 생각해 뭐 김정원 선생이 쓴 글입니다. 참 잘 썼다고 생각해요. 쉽게 읽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정원 선생이 참 가끔 가다 보면은 정말 기발한 글자체를 만들었어요. 가고파 이 시를 이렇게 어렵게 써가지고 읽을 한참 걸립니다. 네. 저는 우리 김정은 선생도 가끔 가다 정말 재밌는 양반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싸워서 요걸 철거는 결국 못하고 여기다가 뭐 페인트 칠도 하고 뭐 검은 천을 씌웠다가 온갖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마지막 타협이 제기된 게 이제 반 연상비 비슷하게 이렇게 씌운 거죠. 이건 좀 모양이 좀 어설픕니다.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약간 목선 철에다가 이렇게 뭐 그렇지만 이거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조형물이 되어 있어요.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은 이게 반짝거려가지고 제가 비친 건데 이제 이현상의 공적, 반민주 공적에 대해서 쭉 적어봤습니다. 이 계례를 위하시어 한평생 바치시니 무무해서 이승만 대통령 탄신 80주년 또 전두환에게 바치는 것 이런 걸
그건 이제 3.15에 대한 연상의 망발. 그죠? 시민들에게 연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보여주는 뭐 그런 점에서 뭐 싸우긴 싸우더라도 저렇게 낙찰된 거는 뭐 과도기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성환 선생님도 쭉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마산의 시적 전통에서 이성관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랬을 때, 사실 마산 근대문학의 출발은 요거보다 좀 더 앞에 뭐 시민극장의 공민관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문사들도 있고, 이건 우리 국문과의 저 동료인 박태일 교수님 그 연구업소를 보면은 마산 근대문학의 기원인가 뭐 초창기 그게 잘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료 발굴도 많이 했고. 그러나 역시 근대문학으로 들어오면은 가풍 우리 권한 요 정신이 중간에 이제 김용호 시인이 있지만 월초 정진옥으로 이어지고, 또 이성관이 굉장히 선배 시인으로서 존경했던 월초 선생님이고, 요게 이성관 시인으로 와서 비슷한 연배지만 정기화 시인, 그리고 최명학 시인 다 돌아왔었죠. 요런 정도의 흐름으로 마산의 소위 뭐 리얼리즘 뭐 딱히 붙일 이름이 마땅치 않으니까 리얼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은 마산 근대문학의 리얼리즘 시의 계보를 잇는 시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시인들이 있는데 배안봉 시인이라든지 하다 못한 건 아니죠. 제가 굉장히 친한 우무석 시인이라든지 김용 시인도 있고 뭐 이렇게 아직 조금 더 연구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분들은 이제 다 작가하시는 분들이니까. 특히 이제 최명학 시인은 정교 시인은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다 고향에 내려와서 이렇게 쭉 있었고, 최명학 시인은 갯벌 소위 말해서 노동자 문학에서 튀어나온 인물입니다. 강원도 출신으로 여기 왔다가 80년대에 갯벌동에 활동을 했고, 이후에는 90년 이후에는 주로 이제 서정시,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참 예쁘게 잘 쓰는 서정시에 저렇게 있고, 젊은 시절에는 자기의 그 노동자 생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단편 소설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박영주 선생하고 서익진 교수 이런 사람들이 펴내던 마산문화 그 상학은 1, 2, 3, 4권을 보면은 최명학 시인이 쓴 소설이 그 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제 블로그에 가면은 작년에 제가 발표했던 최명학 시인의 쭉 시세에 관해서 최명학 시인에 대한 어떤 사람인가 하려면은 제 글을 읽어봐도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문제는 특히 이제 요 최명학 시인 이후에 그 동시대의 인물들과 그 이후에 그 지금도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 문학,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의 문학 그 동인 서클들, 뭐 짧은 시간에 있었다가 사라지고 했던 그런 대한 연구가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자세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 청중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이성환 시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요점만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제가 20대 후반, 30대 때도 요즘은 막 이런 이제 술 마시면서 시얼고 이런 요상한 짓 안 하잖아요. 이명수 선생님 안 하죠, 요새는. 저는 내년부터 안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20대 후반, 30대 술 마시면서 시 읽고 뭐 이런 이상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단골로 등장하던 시였습니다. 요거 이제 이성만의 장애, 그를 이제 한 몇 번에도 만나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눌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장애를 이렇게
드러내어 놓고 서획, 요즘 말하면 이게 서획이죠. 이게 장애를 서획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힙합 농을 하는 거예요.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은 자기의 장애를 드러내놓고 서획하는 거죠. 나는 초지일관으로 말을 하면 당신네들은 조지일관으로 알아듣고, 다시 나는 초지일관으로 여기 알아듣고 요 뒤로 넘어갈 겁니다. 제가 하다가 잘못 분명했는데, 다시 나는 초지일관으로 말을 하면 당신네들은 다시 조지일관으로 알아듣고, 1883년도에 경대문화, 경남대 학생들이 보는 문화에 이런 요상한 시를 발표합니다. 학생들이 좀 읽어봐야 될 시입니다. 근데 이 시가 사실 오늘날 예? 1883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1983년. 초지일관, 조지일관이 이게 핵심이죠. 초지일관은 뭡니까?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에 믿을 때는 막 열심히 주에 하다가 조금 좀 지나면은 그냥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고, 지 빵이나 굽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합니다. 첫사랑. 초지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초지일관으로 말하는데 너희 놈들은 맨날 조지일관으로 말합니다. 조지란 말은 비속어지만은 제가 젊을 때 제가 문학 연구를 했던 방법론이 바로 정신분석 비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라칸 이런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조지란 것은 정신분석 용어로 바꾸면은 파루스, 인간 욕망의 상징적인 기준입니다. 우리 욕망은 성적에서부터 비롯돼, 성적 에너지, 리비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파루스란 것은 그 리비도의 기간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욕망의 근원이죠. 비어있는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지일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욕망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나 욕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 포스트 모던 후기 구조주의 이후에 인간을 보는 주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인간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욕망의 존재죠. 욕망의 존재.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가면은 길가에 가다 보면은 예쁜 옷, 예쁜 신발 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욕망이 일관이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묵은 우리 욕망. 그러니까 이게 초질관이 안 되는 거죠. 초질관. 그러니까 보면은 이 시는 아주 짤막하지만 정말 대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의 어떻게 욕망에 휘둘리는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도 읽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보시다고 이제 위에서 듣고 있을까? 뭐 안 들어도 상관없죠. 난게 이제 남아서 시를 읽고 뭐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남아 있는 우리의 몫이니까 이렇게 시라는 것은 결국은 다양하게 해석 가능성이 열리면 열릴수록 그 시는 좋은 시죠. 좋은 시로 갑니다. 단순하면서도 거기서 다양한 관점으로 깊이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길러낼 수 있는 그 좋은 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승환 선생의 시는 굉장히 재밌는 공공, 보편적인 인간이 가진 어떤 보편성의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이 시야. 그래서 욕망의 존재라는 것, 욕망의 존재인 인간을 보여주는 아주 그런 시들이 좀 많고, 또 뭐 마산의 일상적인 시민들을 노래하는 아주 조그마한 소품들의 시들도 굉장히 많이 남기고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
시단에서 중앙시단에서 쳐다도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기의 독특한 시세계를 아주 훌륭하게 구축한 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뭐 과문하지만 마산에 많은 시인들이 많은데 다 읽어봐가지고 이거 누구시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시를 10년, 20년 써왔으면 남들이 볼 때 다 꺼내놓으면은 아 이거 누구시네 이렇게 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이승환 시인은 뭐 삶은 좀 불우했지만 그래도 만년에 상도 좀 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주변에 그 젊은 이승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산을 보려면은 결국 이승환 씨를 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김윤식 교수가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뭐 크게 문단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크게 좋아하지 않은데 오늘 발표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찾아보니까 김윤식 교수가 한겨레에다가 마산에 관한 짧은 시를 글을 쓰면서 거기다 이승환의 창동 허세비 시를 인용을 해놨더라고요. 아이고 이 영감 맨날 목에 힘이나 주고 버티기 좋다만 그래도 세상을 우리 큰 스승답게 세상을 잘 보기는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될 줄 모르고 너무 열심히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밤에 이불 속에서 만세는 못 부를지언정 핸드폰을 꺼내서 이승환 시인의 시를 또 찾아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해주신 배대한 교수님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수요일 날 11월 14일